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많죠. 현재도 그 이송병원을 못 찾는 경우들이 몇 많이 시간씩 있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앰뷸런스에서 사망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번에 그 코로나 때쯤인가 언젠가부터 이게 뺑뺑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왜 없었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를 못하게 돼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코로나인지 언젠지 지나면서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 없어요. 우리 병원에 지금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 라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식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이송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 이미 법의 근거는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구급차가 이송을 하고 거기서 또 전원하는 체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 그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결과가 됐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봅시다. 119 구급대원이 119 신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환자를 태우고 그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뭐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 관리 하에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이 환자 이러고 있는데 하니까 병원에서 우리 그 담당할 의사 없어요. 네. 라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차를 돌려가지고 다른 병원에 또 막 연락을 해요. 우리 병원은 오늘 휴일이라서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딴 데 막 해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몇 시간 필요할 정도 병원이 없어서 네. 인근 시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아니면 일단 병원에서는 119 구급대원하고 가족들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단 받아서 되는 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하는 제도가 들어온 거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잼이 걸려서 중증 치료를 못 한다라고 하면서 구급 대원들이 적정 치료 병원으로 분산되게 하는.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게 응급실로 대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은 상황이에요. 그 말씀은 일단은 일리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제도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그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왜 환자와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송과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런 상황실에서 병원에 대한 매칭과 선정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요. 그래서요. 중증 응급 환자인 경우에 특히 중증인 경우에는 광역 상황실이라는 데서 병원을 매칭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광역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광역 상황실이 병원을 매칭해서 시간 안에 병원을 선정해 줄 수 있게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죽잖아요, 이 길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적정 치료 병원을 찾아주는 것을 구급대원이 개별로 하는 게 어렵고. 아니,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럼 대책이 뭐예요? 대책은 지금은 이제 이 구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송 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고 정보 시스템을 붙이는 거와 최종 치료를 하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의료기관이 다 24시간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 질환별로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순환 당직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 시술은 어디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정해서 매칭하는 걸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픈데 네. 이게 도대체 담당 의사가 뭔지 무슨 과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그래도 조금 응급 그 119 대원보다는 나은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안 봐주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이 환자가 얼마나 위중한지 중증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병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병원들을 쭉 늘어놓고 이 병원 중에 어디로 갈지 어디에 어떤 인력이 있는지를 119 대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광역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매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여하튼 전화를 그러면 걸지 않게. 네. 설명은 아주 이론적으로 정치한데 현실은 하여튼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작동을 안 한다? 네. 하여튼 뭔가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그 알겠습니다. 119 구급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공무회의 한번 해주세요. 누가 있어요? 얘기할 사람? 마이크가 안 들어왔네요. 네, 공공보건 정책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선진국들도 그 가까운 병원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데 들렸다가 또 접수하고 또 거기서 뭐 이제 검사하고 나오고 하는데 또 시간이 오히려 더 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5배에서 2배까지도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송 단계에서부터 구급 대원들이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심근경색을 미리 알아봐서 바로 혈관을 뚫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도록 네. 하는 것이 기본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한데 네. 지금 나름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근데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일부가.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광역 상황실에서 이 컨트롤 타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송이 지연되는 환자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증 환자까지 모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중증 환자가 이송이 지연돼서 생명의 지장을 이제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는 일단은 병원을 먼저 지정을 해서 거기서 1차적인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네. 바로 알아봐서 이제 전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뭐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현재 상태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그 119 구급차 안에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네. 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 네. 부족한 건 채우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다가 못한 부분인데 수가 조정도 현실적으로 최대한 좀 하고 네. 의사들 중에는 자기 직역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내가 꼭 돈을 안 벌어도 나는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게 내 천직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중에 아까 위험도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데 수가 조정을 해주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이 재원을 갉아먹는 요인 중에 과잉 진료도 있죠. 네. 그러면 심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이상한 병원 만들어가지고 저 돈 네, 빼를 사무장 먹다가 죽은 병원. 사람, 네. 감옥 간 사람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그다음 누구 담당이세요? 이 예. 과잉 진료나 예, 아니면 심사평가. 의료비 빼먹기 예.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제가 단속을 어떻게 해요? 그 과잉 진료에 대한 거는 뭐 외래를 1년에 한 2,000번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 아니 단속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모니터링 해가지고 삭감 조정을 하는데. 삭감 조정만. 예. 지금은 법적으로 그 법을 좀 이번에 지난 12월에 통과를 좀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거를 좀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여기 병원 또 양쪽이 동시에 가 있다 이 말이죠. 예, 하루에 몇 개씩 병원 가서 똑같은 진료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쉽게 말해서 가짜 진료를 진료 안 해놓고 하는 것처럼 서류 만드는 거를 잡겠다 그 말이군요. 실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특사경 권한을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문제는 뭐예요? 예, 저희 건보공단에서 특사경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 그다음에 이거 가짜 치료비 면대약국 대표적인 것이. 그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을 하면 이런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가지고 몇 억씩 몇십억씩 받아가지고 처벌받는 사례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수사 평균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걸리기. 특사경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한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조사하는 직원들이 있죠 이미. 이미 있습니다. 거기다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죠.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 안 하는데 비서실에 챙겨가지고요. 저기는 해결해 주도록 하시죠. 조사하는 거에 뭐 문제겠어요? 감사합니다. 거기 이상하게 조사 권한을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민간기관이어서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근데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다른 부처 논의할 때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도 민간기관인데 그 권한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위탁하면 주무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기 건보공단 네, 거기는 일단 40-50명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만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하게 많이 잡으세요 그러면. 했는데도 안 잡히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복지 관련된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거 민간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맞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장애인 단체에서 무슨 성폭행을 해가지고 뭐 네. 취업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되던데. 네, 감사하고 지금 수사 의뢰해서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이 어디 부처나 마찬가지인데 관련 민간 단체들 있잖아요. 네, 이 민간 단체들이 부패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거 또 근본적으로 해결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 부처가 똑같아요. 이거는 민간 단체의 민주적 투명성, 공정성 강화, 선출 시스템도 좀 바로잡고 무슨 단체 회장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그래 회원이 500명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해보면 10명밖에 없고 그래. 그런 거 많죠. 그러지 않게 단체 지원할 때도 실제 회원 수에 뭐 비례를 하든지. 그래서 이게 지금 꼭 오래된 저수지처럼 단체 명의는 있는데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평생 해먹고 그러더라고. 지원 받아가지고. 특히 복지 관련 쪽에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네, 저 각별히 좀 챙겨보시고 하여튼 관련 단체는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부패하지 않게 투명하게 네.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체크해서 그 시스템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연금관리공단 대통령님 네. 아까 산하기관 들어가시기 전에 네. 아까 질병관리청장께서 보고를 못 하고 그래요? 질병관리청장은 예. 보고 아직 안 했는데 좀 이따 할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질병관리청을 사랑하시나 봐요.